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게.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뭐 찍혀 보이시나요? 있네. 좀 뭐야?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네.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논란의 모모 여행자.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아하.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 연도는요. 1932년생. 뭐야?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 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음흠.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르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르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쓰레기.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에 포착된 거대 괴물.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스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오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4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뱉습니까?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네스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네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네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뭘 받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 썬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뭐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quay quay bên này luôn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소죠, 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код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제탑이네요, Да,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 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두 분은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2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파라과이 공포의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너무 이상하다 저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손은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의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의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맞아.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지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자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19 9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UFO 맛집은 뭐뭐?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에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비토리아 항구 상공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 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 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갭,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 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 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게?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 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30에서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체구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예, 균열로 인한 자연 현상을 부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 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어.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이 얄미워.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 왜 오이는 아, 오해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요.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모모가 산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 그 안에. 네.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뭐.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궂은 흑룡이 물길을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머, 어머.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이게 물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 굉장히 높이서 찍은 완전 거죠. 땡겨 네.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성격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2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 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야,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거.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귀신도 아는 5위는 오. 가자! 아마존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 과거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가 전설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아마존을 찾곤 했는데요. 그런데 21세기 아마존에서 엘도라도보다 더 위대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존재.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를 발견한 건데요. 카사라베가 뭐야? 카사라베인이 뭐예요? 2022년 독일 공동 연구팀은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던 고대 도시를 발견. 이곳이 바로 콜럼버스 시대보다 무려 수백 년 앞선 500년부터 1400년경까지 존재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마존 일대에는 인구가 적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발견된 이 도시는 볼리비아 아마존강 유역 4,500제곱킬로미터에 총 2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가 22m에 달하는 피라미드 형태, 의식을 치르는 계단식 제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면 종교가 있었을 거고 종교가 있었다면 계급과 체계가 있던 대규모 도시였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카사라베인들은 뚝길을 통해 이동, 운하, 저수지 등 도시의 기반 시설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포착됐고요. 옥수수를 통한 농업과 어업 활동까지. 이 체계적인 대도시였지만 가뭄 때문에 멸망했을 거로 추측만 할 뿐 찬란했던 카사라베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선 아직 많은 연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찬란하고 발전된 고대 문명을 품고 있던 아마존. 그곳에 아직 카사라베인들이 남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전설 속 모모는 실제한다. 구미호와 해태 그리고 드라큘라와 추파카브라 등 동서양에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설 속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양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죠. 바로 드래곤, 용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 그런데 전설 속 존재인 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발견된 한 사체. 자,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상태였지만요. 약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돌기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용이죠. 용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없을 거야. 심해어 같은 애 중에 저런 애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용 같아. 이거 앞에 뿔 이건- 달렸잖아요. 저 머리에. 예. 저기 보이죠? 뿔 이렇게 저게 돋아있는 뿔이에요? 거. 뿔이 있다고요. 이거는 물고기스럽지는 않아요. 해당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용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잘 살았다 그동안. 자, 일각에서는 사체의 뼈 구조, 형태 등으로 미뤄보아 산갈치의 일종 혹은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 괴생명체의 사체는 위생상의 이유로 매장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혀버리고만 용을 닮은 괴생명체 비밀. 정말 전설 속 용은 실제했던 걸까요? 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닷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 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 길에 떨어진 모모의 저주. 두 기자님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너무 저는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은 안 댑니다. 절대 안 주워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대요. 아 그래요? 예.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손 대죠.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벽돌로 내리 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 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지폐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지폐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테러 느낌이 나고.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렌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 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비극이 서린 저주의 모모.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얘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네, 좀 걸.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모모.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로 갖게 된 물갈퀴손.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둘 또는 그 이상 서로 붙어 합쳐지는 합지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을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많다고요? 마을 환경이 좀 오염이 돼서 풍토병 같이 발생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마을은 총 140여 명이 거주하는 칸나수 일족의 집성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합지증을 앓게 된 이유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신성한 숲에서 나무를 베는 바람에 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90여 년 전 분노한 신의 저주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합지증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뭔가 원래 나무를 좀 신령시 여겼다면, 신성시 여겼다면 그 나무를 뱄어?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걱정되는 건 또 저분들 일상생활하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나. 합지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합지증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요. 수술을 거부, 치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왜 그렇죠? 수술을 왜 못하게 하지? 합지증을 앓는 마을 주민 한 명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청력을 상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합지증을 치료해서 신의 저주가 더 강력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저주라고 만약에 100% 믿는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한다면
얘가 다른 방법으로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청력을 상실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겁을 먹을 수 있죠. 이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종교 행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이 마을 주민들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그 의자에 앉지 마시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선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아니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신명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신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져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먹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루지 못한 모모의 저주.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저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그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희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일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모모.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내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아,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이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손대면 모모 받는 나무.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예.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고 또 기념 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주제가 주제인지라 아, 저는 나 안 해. 안 끌어안겠다. 예. 저는 가보겠습니다. 앉습니까? 네. 앉는 사람과 앉지 않는 자, 어허.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나무를 만진 사람들의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무에 기댔더니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거 봐. 이게 아니, 좋은 게 있을 리가 있어. 이 형이 말하는데. 나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댔을 뿐인데 아니 손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걸 추천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뭔데 손이 까맣게 변해? 저주 그 자체인 나무네. 아하. 예.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거 그렇죠. 진짜 신기하겠네. 와.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일까?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 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 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예.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5위를 공개합니다. 한설인 모모의 저주.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싫어요. 예. 저도 싫습니다. 예.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는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나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로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안 봐요. 석상을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잘 꼭. 봐주시죠.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애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순위 우리도 지금 지상주의.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유,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하는 저주의 집.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떡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놀에게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동조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인데? 목조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보다 오싹한 저주의 굴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에이.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2021년 9월 7일 멕시코 게레르주 아카풀코. 평화롭던 휴양지에 돌연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 건물들이 무너지며 결국 1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 순식간에 도시를 덮친 강진에 도시에는 공포의 비명만이 맴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의 일부 주민들은 이럴 수가. 아니 4년 전이랑 똑같잖아. 이건 그 저주가 분명해.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인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규모 8.2 지진. 앞서 말씀드렸던 날과 같은 날짜에 지진이 발생. 이는 멕시코에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무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2일 뒤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규모 7.1 지진. 또 한 번의 강진 발생. 그때는 무려 약 370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 말씀드린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들은 모두 9월에 발생. 그러자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9월의 지진 저주설이 돌았던 겁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공교롭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 9. 예로부터 일부 서양권에서도 숫자 9를 불길한 숫자로 여긴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덮친 지진들, 그리고 9라는 숫자의 반복. 이는 정말 우연의 일치 그뿐이었을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내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음.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물,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